지금 우리 두 얘기에서의 공통점은 그만큼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에요. 아이가 살면서 계속 생각나는.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이제 아이한테 비춰줄 것인가. 사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불안이 많은 아이,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찾고 있는 책이죠. 이 저자이신 이다랑 그로잉맘을 모시고 같이 우리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불안이 많은 아이의 저자 이다랑입니다. 불안이 많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가 불안해서 그런다. 내버려두면 다 알아서 한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 건가요? 진짜? 아니, 사실 그 질문 되게 많이 들어요. 선생님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아지나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1번은 일단 나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가 어느 날 괜찮아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이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공감도 해주고 또 용기도 내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굴려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제 적당한 어떤 결과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둔다고 해서 아이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책에서 보면은 기다려줘야 되는데 또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아이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에는 뭔가 제가 좋아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하고 기다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가 내가 기다렸을 때에 원하는 어떠한 값을 생각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은 기다림이라는 어떤 시간 동안 부모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두 축을 하나는 수용, 하나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아이에게 어떤 사인이 나타날 때까지 이걸 계속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아이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운동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 태권도 할래? 이러면 너무 좋아! 이러면서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태권도 하자 그러면 싫어. 이게 먼저 나오는 그냥 기다려. 그러면 그래 내가 계속 기다리면 언젠간 아이가 태권도 하겠지. 이건 그냥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태권도는 모르겠지만 운동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끔 해야 하는데 저렇게 약간 와일드하고 도전이 되는 활동도 아이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라고 부모가 목표 지점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아이하고 얘기해서 친구들이 많은 게 너무 무섭고 소란스러운 게 청각적으로 너무 싫어. 그러면은 친구들이 굉장히 적은 수업을 해볼까? 1대1 수업을 해볼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점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하고 인라인도 같이 탔어요. 아이가 이제 혼자서는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엄마 밖에서 기다릴게 하고 나와.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잘 기다린다라는 거는 아이가 조금씩 할 수 있게끔 그 단계를 잘게 쪼개서 지켜봐주고 계속 제한하면서 천천히 가자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아이를 내버려 두자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기회는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럼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아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잘 하다가도 이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중간중간에 걱정 근심이 또 밀려와서 잘 하던 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즌이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공감해 주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한테 정확하게 제한을 주는 것도 필요해요. 네가 일시적으로 무섭다고 해서 잘 하던 걸 당장 그만둘 수는 없어. 뭐 4번을 더 가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라든가 얘를 안 할 거면 다른 운동을 해야 해.
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아이한테 정확한 제한점을 주면서 그 안에서 자기 불안과 두려움을 좀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끌려가지 않는 게 그럼요.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중심축이 딱 되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안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생각 공장 리모델링 그리고 탐정처럼 생각하기 이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생각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뀐다고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실생활에서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런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일반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은요, 조금 왜곡된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처음 하는 건 무서울 것이다. 엄마가 없는 상황에선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곡된 사고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 앞에서 야,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 엄마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아주 최적의 시점을 언제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가 걱정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막 설득하고 어쩌저쩌 해서 갔어요. 그래서 했어요. 해낸 직후가 리모델링의 최적기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아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는 공을 많이 들여요. 이거 하나도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사실 네가 해본 거랑 비슷한 거야. 저거 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그걸 해내고 났을 때는 피드백을 그냥 잘했어. 요 정도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너가 생각했던 그 일이 현실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미호야, 아까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너무 무서울 것 같다고 걱정했잖아. 너가 걱정한 만큼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무서웠어? 그럼 보통 아이들이 약간 멋쩍어 하면서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네가 생각한 일이 꼭 일어난 건 아니네 라고 하고 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과가 뭐냐면 아이의 생각이 조금씩 교정되기 시작해요. 그럼 어느 날 아이 입에서 엄마 내가 생각하는 일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 얘기가 뭐냐면 교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탐정처럼 생각하기는 뭐냐? 역으로 아이가 탐정이 돼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게끔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역질문입니다. 네가 이런 걱정을 했었잖아. 그때 보통 네가 어떤 생각을 했었지? 무서워. 왜 무서워? 네가 보통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했었지?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대화를 끄집어내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증거가 있나? 그러니까 너가 오늘 처음 가는 수업에서 반드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증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이런 반응들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보통 유아기 때 일반적으로는 앞에 과정을 많이 쌓아두고 한 초등기부터는 탐정처럼 생각하기 기법을 많이 쓰면 좋아요. 인지 발달상. 그런데 난 좀 놓친 것 같아 이러면 지금부터라도 생각 리모델링을 해주시고 간간히 탐정처럼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져주시면은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이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이끌어주는데 일부러 이거를 아이가 도전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미 그것을 경험했을 때 확인시켜주면서 생각을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네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불안이 높은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한글을 못 읽는 게 과연 이 아이가 앞으로의 학습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맞아요. 이거는 이제 이후의 일이라고 본다면은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지.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 아니잖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 아이의 연령에 맞게 새로운 불안을 끄집어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대화할 것들이 많아져서 써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지만 어쨌든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 그죠. 부모인 저도 계속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한데요. 맞아요. 불안이 많은 부모님들이 스스로한테 이런 걸 많이 적용해봐도 좋아요. 내가 아이 키우면서 지금 이게 너무 걱정되고 두려운데 이건 얼마나 타당한 생각인가. 이런 과정을 내가 스스로 연습하는 것 자체가 또 아이한테 모델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엄마 지금 사실 너무 걱정되는 게 있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불안하지 않은 어른이야. 이게 아니고 나도 너처럼 걱정하고 처음 하는 거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엄마 고민 중이야. 조금 더 크면
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아이한테 질문해주면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와 함께 대화하면서 같이 커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아이들이 이제 행동이 변화되기까지는 부모님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이유는 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는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지 않을 때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신뢰 경험이 있는가라는 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작가님이 생각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신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결국에는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멀어지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제가 좀 봤더니 사실 처음부터 나는 부모님이랑 대화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근데 이걸 유아기 때부터 겪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사실 지금 아이하고 관계가 탄탄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사실 말로만, 스킬로만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건 사실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이한테 내가 아이의 말과 감정을 담아줄 수 있는 대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의 단계입니다. 공감을 모든 전문가들이 굉장히 진부한 소재인데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감을 쌓아주지 않으면 그 위에 부모가 얘기하는 전략이나 어떤 것들이 자리매김을 못해요.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자기 감정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한테 내 얘기 들어봐.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먼저 필요한 과정은 너가 정말 처음 하는 거라 너무 무서웠구나. 그래, 제가 말 못하겠는 분은, 표정 관리 안 되는 분은 그냥 안아주라고도 얘기해요. 그냥 표정 관리는 안 되지만. 왜냐면 아이는 어쨌든 이 감정이 폭 안기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도 아이한테 좋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감이 신뢰를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제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에게는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를 아이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제가 핵 공감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공감을 제일 먼저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정확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맞아요. 공감만 해주라고 절대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감과 뭔가 단호함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양육 태도를 보더라도 훈육과 애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항상 같이 가는 건데 공감만 해야 되는 것처럼 또는 공감을 하면 안 되고 단호하게만 해야 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게 조금 아쉽죠.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양육을 공감과 훈육을 이렇게 평행선으로 놓고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때 공감해요? 아니면 혼내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감정은 공감해 줄 수 있어요. 훈육 상황에서도. 네가 그렇게 막 집어 던지고 난리치고 싶을 만큼 속상하겠지. 속상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그 행동은 우리 집에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네가 고집을 그렇게 부려도 이건 엄마가 더 이상 허용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속상한 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공감과 훈육은 대치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바꿔야 되는 게 밑에 공감이 있고 위에 양육이 있는 거죠. 양육의 한 요소인 훈육이 올라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밑에가 없으면 이제 집안이 없이 집이 지어진 거예요. 결국 공감이라는 거는 우리의 양육을 위한 어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인이고 거기에 당연히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훈육이라는 집도 지어져야 되는 건데 이걸 반대의 개념으로 놓는 순간 부모의 양육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감해 주신 것처럼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도,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공감을 가장 먼저
라고 표현한 게 이제 제 어떤 가장 네. 중심된 주장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편함을 표현하는 아이들한테는 욕구를 먼저 읽어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공감이에요. 그런데 그쵸, 그쵸. 단호하게 공감을 하라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욕구를 읽어주라고 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높은 아이들, 두려움이 표현되는 아이들은 감정을 깊이 있게 공감해주는 첫 마디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어렵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그것을 이제 공감의 중요성을 놓칠까봐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네. 조금 더 과격하게 이제 거부하잖아요. 약간 집어 던지듯이. 근데 이제 진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아이는 보통 부모님들 고민을 제가 받아보면 되게 과격한 행동보다는 징징징거려요. 이렇게 못 살게 군다 그러죠. 보통의 경우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공감을 되게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선 절반은 다 채워진 거다. 이 아이가 막 화를 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징징징징 계속 가고 있을 때 끌려가면 또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어떤 시점에서 좀 더 단호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아이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제 울거나 징징거려요. 그러면 일단 그 징징거림과 울음이 멈출 때까지는 별소리 안 하고 그냥 다독여주는 편입니다. 그래, 무서울 수 있어. 엄마가 알아. 내일 또 가는 게 두렵지?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진정될 때까지 엄마가 안고 있을게 라던가 아니면 앞에서 이렇게 있어줘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 약간 한꺼풀이 꺾이는 게 보여요. 아니면은 점점 심해지려는 게 보여요. 그럼 그때 이제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감정을 받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네가 속상하고 두렵고 이러는 건 엄마가 마음을 알았고 여기까지야. 이제 네가 선택을 해야 해. 네가 안 갈 수 있어. 근데 안 가면 이래야 돼. 갈 수 있어. 가야 해. 그러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A, B, C야. 여기서 너가 나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래? 내가 관장님한테 전화를 해줄 수 있고 한 번 정도는 쉬게 해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네가 갔다 오고 나서 쉬게 해줄 수 있어.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안 가는 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제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거죠. 지금 느낌이 아이가 잦아들 때까지 안아서 토닥여준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 느낌은 그것도 그냥 토닥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지점을 잘 이게 알아야 되는데 속상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이미 거기 이입이 되셨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표현되냐면 좀 이렇게 진지하게 단단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아우 그래 속상할 수 있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그 중요한 느낌으로 아이를 안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중요할 것 간혹 같아요. 아이랑 같이 안으면서 막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도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로 너무 깊이 동요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이제 넣어놨어요. 왜냐면 보통 여기서 자기가 보인대요. 나도 어릴 때 그랬네 막 이러면서, 혹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 때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으니까 나라도 아이를 안아줄 테야. 근데 이러면 아이는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받아줄 때도 부모는 되게 단단한 선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불안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있죠. 속으로는 또 시작됐구나 이런 마음은 있지만 아이한테 표현할 때는 훨씬 더 단단하게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건데 공감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또 단호함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책을 읽으면서도 또 제가 궁금했던 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저도 팔로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대표님을 지켜봐 왔잖아요. 그러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항상 본인은 불안한 아이였다고 이야기를 맞아요. 해요. 불안한 아이를 키우고도 있고 나는 불안한 아이였고, 근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분이 누가 있냐면 아버지. 저희 아버지. 네, 제가 예전에 아버지에 대한 일화를 올린 글을 보고 되게 감동받아서 밤에 막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린 다랑이에게 이 불안을 다루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해줬는지,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드리는 솔루션보다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다?
저는 약간 이거를 해결하는 관점을 좀 전략 쪽에 조금 더 가깝다 그러면 둘 다 중요하지만 수용적인 부분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떤 양육 환경에서의 그 이다랑의 어떤 그런 가치를 만드는데 좀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저의 개인 인스타그램에서는 얘기를 종종 했는데 저는 이제 동생이 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엄마는 동생을 재활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셨고 그래서 아빠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단단한 분이셨어요. 저한테 따뜻한데 단단한 분. 그래서 이 책 쓸 때 사실 난 이런 양육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일화로 제가 새 학기, 새 학년마다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대학교 1학년 1학기 이렇게 점수가 안 좋아요. 새 학기에 적응하느라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학업에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아빠는 저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너가 처음이라서 또 똑같은 긴장감이 온 거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라든가. 아니면 너는 처음에만 그렇지 적응하고 나면 다른 애들보다 몇 배속이야. 이런 얘기. 심지어 성인이 돼서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에듀피아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같이 대학원 나오고 이런 사람들보다 한참 뒤처진 위치에 있을 때 너무 초조해하니까 임신까지 하고 아빠가 하루는 회사 있는 근처에 식당으로 부르시더니 넌 항상 그랬다 생각해봐라. 너는 시작이 늦었어. 근데 네가 항상 가장 빨랐다. 그러니까 나를 되게 메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존재? 근데 전략이랑 수용 중에 어느 쪽을 막 많이 치우치지도 않고 이게 중간값을 잘 가져가 주시는 분? 그래서 제가 제 아이 때문에 막 되게 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랬을 때 누구 닮아서 그러겠냐 이제 이러면서 근데 너도 잘 컸잖아. 사실 이렇게 다독여 주신 것도 또 아빠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되게 엄마도 든든한 지원자이고요. 이 얘기 안 하면 우리 엄마 삐져. 엄마 사랑해요. 저는 엄마가 불안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좀 전형적인 한국형 아버지. 그러니까 크게 상호작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결핍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빠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많이 해줬다 그러니까 또 그게 그렇게 부럽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관심이 갔었고 내가 불안이 많은 엄마에게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불안이 높잖아요. 근데 아이의 불안을 그래도 많이 낮춰줄 수 있었던 요소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저도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엄마는 안전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본인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겁도 내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는 하면은 항상 네가 결심하면은 다 해내잖아. 이런 얘기들을 어릴 때부터 항상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세뇌를 당한 것 같아.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이다. 그렇죠. 나는 하면은 일단 끝까지 해내는구나. 나는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구나. 그런 힘을 줬던 거. 근데 이제 안전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을 지금도 하시니까 그게 더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 얘기에서의 공통점은 그만큼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에요. 아이가 살면서 계속 생각나는.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이제 아이한테 비춰줄 것인가. 사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얻어가시는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이 저의 취약한 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대화들 그건 저한테 많이 입력된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연습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여기 그 파트 들어요. 중에 있어요. 여기 3장에 있는 모든 질문이 제가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 불안이 많은 아이 가지고 제가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실제 들어왔던 모든 고민들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고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고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하는 거 그것만 이제 뽑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아이 감정을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리스트고 하나는 나는 아이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리스트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공감 쪽에 더 많이 쏠려 있고 어떤 부모님들은 전략 쪽에 훨씬 더 많이 쏠려 있어요. 둘 다 낮은 분들도 있고요. 근데 내가 이런 걸 해보면서 내가 조금 더 아이 감정을 정확하게
공감해야 되는 이유를 인지하고 받아주는 게 필요하구나라고 좀 힌트 얻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어쨌든 아이 감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난 좀 전략 부족이구나. 그럼 아이가 그냥 공감만 받고 넥스트가 뭔지 모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자기의 현재 양육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결정해 보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아, 둘 다 필요하죠. 필요하죠.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음.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굉장히 구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불안이 많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가장 중요한 단 하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만 단기적인 목표를 두지 않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뭘 못하겠는데 누가 격려해 준다고 해서 당장 오늘 해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들이 아이한테는 내가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왜 못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용기를 안 내?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이한테 한 얘기가, 오늘의 위로가 사실은 계속 쌓이면서 효과를 내는 거다. 그러니 내가 오늘 아이한테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내일의 화답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이한테 반드시 쌓여 있고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이 지점 자체, 효과가 나는 지점 자체를 조금 더 멀리 두시고 육아를 하는 것. 저기 보이는 위치 정도. 이런 어떤 시각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이를 잘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계속 오픈 채팅방도 네, 지금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불안이 많은 아이 제목이 그냥 딱 직관적으로 예,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또 불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